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여러분들의 경제 눈을 환하게 밝혀드리는 등대지기 나는 꼽살이다 160회 시작하겠습니다. 여자의 삶에는 여자의 책이 필요하다. 800명 동기생 중 유일한 여학생으로 서울대 공대의 전설로 불리던 여자. MIT 박사 출신 도시 건축가로 미국 타임이 선정한 21세기 리더 100인 중 유일한 한국인. 소신 있게 목소리를 냈던 18대 국회의원. 베스트셀러 왜 공부하는가? 한 번은 독해져라로 독자들을 사로잡았던 여자. 전방위 프로 원조 센 언니 김진애가 전하는 여자의 자존감을 깨우는 책 읽기. 수많은 의문, 고민, 딜레마 속에서 흔들리는 여자들을 위한 강렬하고 매혹적인 책 지도가 펼쳐집니다. 완벽히 홀로 서는 시간, 여자의 독서. 나는 꼽살이다 160회. 저는 경제 눈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는 개그우먼 겸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입니다. 자, 오늘도요, 제 옆에는요, 우리들의 귀염둥이. 귀여운데다가 일도 척척 잘하는 우리의 제주꾼. 경작계 미니언. 선틸 소장님. 와. 네, 반갑습니다. 근데 난 사실 미니언은 몰라? 이거 애니메이션이지. 맞아요. 제목은 봤는데 그 있잖아요. 어떤 눈이 이렇게 내용인데? 땡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미니언이 우리 세계 최고의 악당을 찾아서 보스를 이제 만들려고 이제 찾아서 떠난 얘기. 미니언이 원래 똘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니언이랑 외관이 좀 닮았어요. 왜냐면 미니언도 머리가 됐어. 없거든. 좋은 말을 할 것 같지가 않아. 미니언 머리가 없어. 내 엄마가 네. 박현아 씨 보고 좀 자중하라고 그러더라. 라면 한 편 그렇게 자꾸 깔아뭉개면. 괜히 사모님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 아니, 내 입장에서. 엄마가 진짜 이야기했어. 난 그렇게 속 그래요? 좁은 사람 아니야. 그럴까? 네. 자, 넘어가자. 자, 차세대 도시철도로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최초 의정부 경전철이 개통한 지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이용객이 예상의 3분의 1 정도였는데요. 수요 예측이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것입니다. 친환경 대중교통으로 주목받으며 지난 2007년 착공한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 우여곡절 끝에 개통했지만 예상치의 3분의 1 수준에 머문 개통 첫 달의 이용객 수는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초기의 미숙한 운영과 기상 상황으로 수시로 멈춰 고장철이란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그렇게 개통 4년 10개월, 결국 파산이 선고됐습니다. 국내 민간 투자 사업이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의정부 경전철이 처음입니다.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3,600억 원에 이른 데다 앞으로도 영업 손실이 이어질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의정부시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경전철을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 사업자를 찾거나 의정부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개통 3년이 넘은 용인 경전철입니다. 출근 시간대지만 크게 붐비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환승 할인 도입으로 승객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적자입니다. 처음에 딱 탔을 땐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용인 경전철의 하루 승객 수는 3만 명가량으로 개통 초기보다 3배 정도 늘었지만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하루 승객 수 16만 명에 5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사를 받고 해마다 50억 원을 절감하게 됐지만 내년에도 250억 원의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전국 경전철 1호로 개통한 지 5년 된 부산 김해 경전철도 하루 승객은 5만 명. 설계 당시 수요 예측의 4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전철 자치단체들은 운영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 해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선심성 사업 추진보다는 철저한 사전 사업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자, 나는 kop살이다 제160회 이제 본격적인 주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에 새로 도로가 뚫리고 전철들이 들어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뭐 일단 교통이 편해지니까 좋잖아요. 거기다가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집 가지신 분들은 집값 오를 거라는 기대까지 있으니까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이 왜 새로 지하철 건설한다고 하면 우리 동네 앞에도 역 만들어달라 하고 막 현수막 도배하고 시위하고 막 시끌시끌한데요. 자, 근데 말이죠. 이런 전철이 오히려 지역을 골병들게 만들고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요즘 심심치 않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금을 잡아먹는 하마가 된 이 두 개의 경전철 이야기를 중심으로 얘기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낙곱살을 찾아주신 손님은요. 유진선 용인시의 의원님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 시민모임 이의환 정책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얘기 들으시고 좀 감 잡으셨을 텐데 오늘은 용인 경전철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을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자, 최근에 이 상당히 쇼킹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의정부 경전철 파산 이런 뉴스인데요. 야, 이 파산이란 게 그 쉽게 말하자면 회사가 망했다는 얘기인데 경전철이 망해서 파산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환 국장님. 예, 이제 겉으로 드러난 거는 경전철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인데 운영사가 네. 그 누적적자로 이 파산을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파산이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네. 내용상으로 보면 누적적자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개통 초기부터 이용객 수가 너무 적어서 그 이용 그 자가 적다 보니까 사업자가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대출금은커녕 운영비마저 갚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의정부시는 각종 이용 활성화 정책을 여러 차례 도입해서 시 재정으로 이제 손실을 보존해 준다든가 이런 행사들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결국은 그 자구책으로도 안 되니까 결국은 파산을 신청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파산됐다는 얘기가 이제 보면은 이제 회사가 올 스톱 되는 건데 그러면요, 이 의정부 경전철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스톱되나요? 지금 스톱됐나요? 아니요, 운영은 계속 하고 있고요. 네. 통상 우리가 이제 기업체처럼 파산하면 망했으니까는 정지되는 것이고 없어지는 그렇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전철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민간 사업자하고 어떤 경우도 경전철이 멈추거나 중지되지 않도록 잘 기약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민간 운영사가 지금 아직 그 저희가 의정부시가 인수를 하지 않았거든요. 인수 전까지는 민간 운영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인수 이후에는 의정부시가 운영비를 대는 한이 있더라도 멈추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예. 아, 멈추는 일은 없다. 다만 이제 의정부시가 이제 그걸 시 세금으로 이제 그걸 전부 손해를 다 메꿔야 메워야 돼. 된다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돈은 지금 시에서 지금 보전을 해줌으로써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아직은 건가요? 그 운영사가 지금 민간 경전철 사업자가 운영비를 대고 있는데 정식으로 운영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전적으로 의정부시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용인 경전철 쪽은 이제 아직 파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상태가 어떤가요? 심각한가요? 뭐 아니면 의정부처럼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용인은 이미 2011년, 12년, 뭐 13년도에 이걸로 용인 경전철로 인해서요 재정 파탄 위기까지 와서 2013년도에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처음 시작은 민투 사업이었지만 지금은 용인시 그 재정 투자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거의 비용 보전을 1년에 450억씩 이미 2013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아, 야, 지금 보니까 둘 다 지금 뭐 좀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네네. 아, 참. 아니, 근데 분명히 뭐 교통이 불편하니까 이런 경전철이 처음에 들어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노선이 다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편리한 교통수단이 아닐까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파산, 혹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지하철이나 경전철이 생긴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교통도 편리해지고, 집값 오를 기대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기대 때문에 부풀기도 하고. 근데요. 자, 일단 용인 경전철 이거는 이제 언제 어떻게 사업이 시작이 됐나요?
예,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요, 2001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인시가 처음에 민간 투자 시설 사업과 기본 계획을 고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 실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에 실시 협약 변경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1년에 사업 시행자한테 해지 통보를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국제 중재 재판을 그 당시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캐나다의 본바디어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국제 중재 재판을 신청을 해서 국제 중재 재판에서 1차, 2차 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패소로 인해서 5,158억 원을 지급해라. 그것도 당장 연이율 4.75% 이자로 지급해라. 그렇게 2011년도에 국제중재에서 패소를 했고요. 2012년도에 또 2차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판정 결과가 났냐면 기회비용 2,627억을 즉시 판정일로부터 본바디어사에 갚아라. 그리고 이때 이율도 4.31%로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2,627억 기회비용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가게를 내서 뭐 보증금 내고 월세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월세 말고 더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권리금을 네. 네,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기회비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민투사업자인 본바디사가 용인시를 국제중재재판에서 이렇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용인시가 패소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전에 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로도 있었지만 그때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1조 때 주민소송을 좀 하게 된 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본바디사의 그 법무법인이 누구냐면 김앤장이었습니다. 아, 어머. 예, 그리고 용인시의 법무법인은 율촌이었습니다. 네. 되게 아이러니하죠. 네. 보통 그렇게 싸워요. 서로 상대편이 잘 나간다는 로펌들 끌어와서 이렇게 싸우는데요. 근데 궁금한 게 본바디사는 원래 어느 국적 자본인가요? 캐나다의 자본인데요. 네네.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는 주민소송단이 3대 시장을 이제는 주민소송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정문 시장, 그다음에 서정석 시장, 이제 김학규 시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 국적의 맨 처음에 본바디사가 민자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네. 지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한진이나 국내 기업이 들어가서 지분 변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주민소송단을 이끄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먹튀 아니냐. 국내 네. 자본을 이제 먹튀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주민소송단 그 원고 저희 소송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하여튼 의정부 경전철이 뉴스에 나고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용인 경전철 문제도 지금 좀 잠잠하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언론의 주목에서 좀 내려가 있지만 끝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고 경전철 문제가 사실은 뭐 의정부 공교롭게도 이제 이 서울을 중심에 두고 경기도 북부 쪽, 남부 쪽에 예, 도시들에서 각각 추진이 돼서 사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됐지만 결국 이게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뭐 낙곱산이나 이런 데서 여러 차례 뭐 그런 가능성들을 이야기하고 경고를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오늘 뭐 두 분을 모셔서 의정부하고 용인시를 사례로 다루긴 하지만 이게 뭐 서울시도 지금 뭐 물론 약간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뭐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 김해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또 경전철 사업 하고 있고 꼭 경전철 사업이 아니더라도 민자 사업 지금 계속 하고 있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근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상태가 아니다. 이걸 조금 한번 다시 되짚어 보고자 사실 오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 두 도시의 사례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경전철의 문제 그리고 이 특히 민간 투자 사업에 의한 문제라는 걸 조금 기억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기 진행하시는 이 선대 소장님 용인 사시잖아요. 그렇죠. 경전철 타봤어요? 아니요 지나가는 거 보기만 했는데. 한 아니, 타봤어야지. 그 사는 동네가 경전철 노선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네. 네. 아세요? 어디 사는지? 수지 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기흥에 삽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용인 수지 쪽은 승남 분당 쪽이랑 가까워서 아직 분당선. 그쪽은 사실은 이제 뭐 그냥 분당선이나 신분당선을 많이 타고 기흥구나 이제 처인구 처인구 쪽에서 에버랜드까지. 쪽으로 가야 이제 많이
많이들. 기흥역에서 많이들 사실 안 에버랜드까지. 타시죠. 많이들 안 타시니까 지금 계속 적자가 나는 건데. 아 근데 두 분 원래 좀 친분 관계가 있으셨어요? 잘 아시네요. 아니요, 저는 우연히 책을 제가 필요해서 예전에 책을 샀었고 용인에 사신다 그러셔갖고 네. 가끔 자문을 받을까 예, 그렇게 해서 그래. 네, 별로 안 친해지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이분이 진짜 네네네. 오늘 또 아이 왜 그래?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 네네네. 자 그러면 아까 같은 질문이긴 한데 그 의정부 경전철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사업이 시작되는지 궁금하네요. 의정부 경전철은요, 용인 경전철이 한참 법정 소송에서 지고 있을 때 개통을 했죠. 2012년 7월 1일 날 했는데 저희보다 1년 앞서 개통. 사업 추진은 아마 가장 빨랐을 겁니다. 김해보다도 빨리 시작된 것 같은데 네. 여기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의정부 경전철은 처음부터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서울시 게임에 넘어갔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의정부 경전철 사업이 92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의정부 그 노원 경기 북부 지역에 그 노원 그하고 의정부 인접한 도시 곳에 장암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의정부시 네네. 관내인데 네네. 거기 7호선 차량 기지가 있거든요. 92년 당시에 7호선 차량 기지가 그 의정부 그 7호선이 건설되면서 의정부 장암동에다가 서울시가 차량 기지를 설치하겠다라고 네. 의정부시에다 요청을 합니다. 네네. 그 당시에는 그래서 7호선 장암역이 장암기지죠. 종점역이죠.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 있는데 도봉기지라고 그러는데 장암동에 7만 8천 평의 땅을 서울시가 차량기지를 설치할 테니까 의정부시에 좀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당시는 중앙에서 임명직 시장이 일할 때였거든요. 네네. 지금 만약에 관선시장이 아니라 민선시장인데 이런 때 서울시에서 땅 내놓으라 그러면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그 당시에 어찌된 일인지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쳤는지 의정부시 장암기지를 반강제로 도시계획이라는 법을 가지고서 상관을 쳐서 7만 8천 평을 서울시로 가져가게 되죠. 네. 그럴 때 의정부시 다행히 이제 시의회가 이제 초선일 때 초대 때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차량 기지가 들어오면 의정부 시민들은 앞으로 금싸라기 같은 땅을 빼앗기는 것인데 네. 이렇게 돼서 안 된다. 그래서 의정부의 시민에게도 뭔가 혜택을 달라. 그래서 7호선을 연장해달라 의정부시 인접한 택지지구까지만이라도 그랬는데 네네. 서울시는 이제 돈이 없다. 그래서 거절했고 그래서 그렇게 땅은 옥신각신 가져갔는데 그렇죠. 다른 건 주진 안 되고 주진 부럽다. 않겠다. 예,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그 옥신각신하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서울시가 의정부시에 와서 이제 그 게임에 넘어갔다는 건 이제 경전철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하면서 의정부시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내통을 했는지 경전철 쪽으로 사업을 노선을 틀면서 7호선 연장이 아니라 경전철을 의정부 밀락지구나 근무 택시지구하고 연결해서 노선 연계성을 가지고 7호선과 환승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의정부 경전철은 7호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오히려 옆에 있는 1호선 회룡역하고 관계가 환승역사를 만들면서 처음에 애초에 계획과 완전히 달라지고 네. 노선도 바뀌고 여러 가지 사업 그 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네. 처음에 계획한 것하고 완전히 다 틀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쯤 들어갔는데요? 처음 총 사업비가 경상가로 6,767억이고요. 네. 민간이 이제 52% 3,900억 정도 네. 투자했고 나머지 정부하고 의정부시 그다음에 서울시가 네. 한 144억을 네. 나중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가지고 손실비를 조금 보조해줬는데 애초에는 서울시가 경전철을 건설하면 너희가 그 건설비 좀 대줄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나중에 그 의정부시의 그 무능한 공무원들이 서울시의 그 똘똘한 공무원들한테 당해가지고 돈 한 푼 제대로 못 받고 땅은 땅대로 빼앗기고 그다음에 경전철 사업비 일부 건설비 대주기로 했던 것들 제대로 다 못 받고 결국은 의정부시 재정하고 서울시 재정 정부 재정으로 건설했는데 결국은 뭐 사업비만 늘어나고 의정부 시민들에게는 지금 결국은 폭탄만 안기게 된 그러니까 상황인 거죠. 세금 폭탄. 그렇게 네. 된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데 우리 보통 민자 사업이라 그러면요. 그러니까 민간 자본 사업이잖아요. 원래 말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민간 자본 사업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 보면 실제로 100% 민간 자본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민자 사업이라고 해놓고는 공공에서 다 돈을 대죠. 지금도 왜 그런 거예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 경찰청만 하더라도 중앙 정부의 이제 국비, 뭐 그다음에 지자체 예산 뭐 이렇게 포함해서 한 48% 정도가 48% 죠. 예, 맞습니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민자 사업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민간이 다 돈을 끌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려운 공사 구간 이런 것들은 민간 자본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또 공공에서 다 돈을 대줘. 세금으로 다 돈을 대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는 이 사업 운영권은 또 민간한테 다 넘겨. 그래서 뭐 30년간 보죠. 네, 25년, 30년씩 막 사업 운영권을 주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더해서 예측했던 교통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아서 손실이 나면 그 보전해 줄게. 그게 이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이라는 게 있죠. 그런까지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도저히 손해날래야 손해날 수도 없고. 아니 네. 꿀 아니요 꿀? 그러니까 이게 꿀이지. 흔히 말하는 꿀 꿀사업. 빠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리스크를 지고 그 리스크에 상응하는 만큼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리스크가 없어. 땅 짓고 훔치기는데 엄청 고수익이야. 야 이거 엄청 좋은 거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잔망해. 아는 사람만 꿀을 딸 수 있는. 아니 그래. 민간 사업자는 절대 손해 보지 않도록 그 정부가 뭐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뭐 여러 가지 매말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업 내용을 끝까지 찾아보면 민간 사업자 절대 손해 보지 않게끔 사업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야 이거는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네요. 그렇죠. 진짜 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금으로 이렇게 다 보존을 해주는 건데. 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야. 왜 합리적이냐? 일단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당장 건설 예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조금 고령화되고 이러면서 복지 이야기 나오면서 아 복지 예산 늘려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예전에 막 붕퉁 막 쓰던 건설 예산 예전만큼 이렇게 좀 쓰기가 힘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민자 사업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네네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정부 재정 사업, 지자체 재정 사업으로 했어야 될 걸 민자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또 일정하게는 예산을 또 집어넣어. 그러면서 건설업체들한테 이제 또 좋은 사업거리를 주는 거니까 또 이제 뭐 대접도 받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되고 나면 자 이거 하나 만들었다, 띄웠다. 그러면 이제 그 지자체장 또 그 지자체장에 어쨌거나 이제 이 부하로서 성과로. 일해야 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또 실적 하나 만들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불합리한 사업들이 무더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걸 또 왜 진행이 집행하고 되냐? 있는, 실제로 집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근데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좀 해도 돼요? 말씀해 보세요. 전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는데 네. 전철이랑 경전철이랑 차이점 뭐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네. 전철은 좀 중전철이라고 해가지고 좀 무게감 있고 그다음에 한 번에 움직일 때 열량 뭐 9량 10량 이상 막 이렇게 한 번에 움직이잖아요. 궤도도 그렇고 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경전철은 두 칸입니다. 차량 두량으로 해서 운행되고요. 조금 그 노선도 좁고 궤도가 약간 좁고 그다음에 경량화 해가지고 그 비용도 만약에 설치 비용도 많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운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본다면 네. 좀 가볍고 좀 어떻게든 그 기존에 있던 인프라를 좀 이용할 수 있나요? 이게 좀 경전철이 좀 약간 그런 설치 식으로? 방법에 따라서 이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전 이제 세계적으로 한 6개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전철망이 있잖아요. 전철망이 있으면 아까 의정부 같은 사례가 사실 뭐 시작은 그렇게 됐던 건데 전철망이 깔리잖아요. 그 구체적인 지역들까지 세부적인 지역들까지 충분히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데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다 큰 전철망으로 연결하기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부담스럽고, 네, 힘들죠. 그럴 때 이제 상대적으로 가볍게 연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경전철이라고 해서 취지는 시작했지만 그렇습니다. 취지는. 근데 실질적으로 법 제도상 경전철 건설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변설비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전철에 맞게끔 경량화 소형화해서 사업비가 덜 들어가게 하는 취지로 만들어지지 않고 제도가 짜여지지 않고요. 네. 마치 전철처럼 똑같은 시설물처럼 굉장히 무겁고 돈이 많이 들어간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제도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용인이나 의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 건설비가 그렇게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자 사업비가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는 풀려져 거예요, 있다라고 실제로. 생각하면 네. 돼요. 그럼 말만 경전철이지 경전철 아니네. 아니 모양은 근데 이제 모양은 또 경전철이다. 그 모양은 또 경전철이야. 아니, 그러니까 기호는 또 경전철 아니네. 이런 거지. 돈을 100억을 쓰는 걸 예를 들어 전철 건설하는데 100억을 써야 되는 거 100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자, 이제 경전철 만드니까 원래는 50점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돈은 똑같이 100으로 써. 아하. 근데 만들어낸 결과물은 경전 50억. 반쪽짜리야. 와, 네. 참. 근데 얘기를 뭐 지금 뭐 저희가 좀 이제 더 깊게 이제 얘기를 그래서 해야 꿀 되겠지만. 사업이라는 말이 네? 꿀 사업이란 말이 아까 나온 이유가 또 꿀 나오네요, 또 네. 꿀. 네네네. 자, 그러면요, 이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뭔가에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면 국회의원들, 뭐 지자체 단체장들 선거 때 되면 공약들 엄청 많이 하거든요. 혹시 경전철도 이런 정치적인 의도로 만든 건 아닌지, 뭐 이런 건 없었나요? 많이 하죠. 정치적 의도, 의정부 경전 정치적 의도가 나중에 개입됐다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네, 처음에는 어쨌든 서울시에게 차량 기지를 빼앗기면서 어떤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차량 기지 빼앗기면서 서울시가 그 건설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한 걸 안 준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이용해 먹었죠. 초대 시장 같은 경우는 저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내 전철에 누워서라도 받아오겠다라고 했다든가 했고요. 현직 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 많이 이용해 먹었는데요. 경전철이 한참 개통되기 전에 김해 경전철이 이용자가 많이 적어지고 용인도 문제가 되고 막 불안해지니까 의정부의 주민 여론이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시장 출마하면서 제일 큰 공약 중에 하나가 경전철 전면 재검토를 내고 당선되셨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경전철 전면 활성화 정책을 바꿔버렸고요. 네. 재검토를 활성화하는 걸로. 저희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재검토를 해보니 네.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활성화 쪽으로 용기가 가버리고요. 없고 그러니까 이미 복마전도 많고. 그러니까요. 네. 과감하게 만약에 그 당시에 정말 정밀 재검 중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아니면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매몰 비용으로 보고서 없애버린다 이런 것도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 강단도 없는 양반이 공약은 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활성화 쪽으로 주민들을 어떤 기만하는 쪽으로 가버린 것이죠. 네. 그리고 2014년의 경우도 또 한참 선거 와중에 그 환승 할인이 결국은 그 사업자와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로 무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 무임은 국철이나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지방자치단체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경로 무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이다. 네, 그래서 네. 그건 신중하게 결정하자라고 저희가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딱 6일 남겨놓고 경로 무임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안 시장은 지금 충분히 자기가 정치적으로 충분히 활용했고요. 경전철이 이렇게 어려운데 또 경전철 노선을 확장한다든가 지선 구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16년 지방 총선 때 지역 국회 문희상 의원이신데 지선 구간 연장 뭐 노선 연장 이런 공약을 내버리셨는데 지금 이 파산 상황에서 의정부 시장님은 지선 연장, 구간 연장, 사업 연장 이런 것들 하겠다라고 지금 정말로? 발표하셨어요. 예, 예. 어머, 그런 얼마 것도 전에. 발표하셨어요? 네, 지금? 발표했어요. 어머, 그럼 시민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저희들 시민단체가 그 경전철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시장님은 저희들이 뭐 얘기하는 건 듣지도 않고 얼마 전에 저희를 검찰에 고발해 갖고 지금 아유, 왜 다 벌금 내겠어요. 그렇게 고소리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요. 남발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시민단체 지지로 당선되신 시장님이 시민단체를 이렇게 입을 막 재갈을 불리겠다고 고발하는 걸 보고서 참 답답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지역 차원에서 이제 정치적인 입김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토건 사업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 사실 여야 구분 없이 아직 이 토건 성향이 되게 강한 정치적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럼 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제 문희상 의원이 그렇게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또 의정부 시장은 공천을 받으려고 그러면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 지역의 의원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좋든 싫든 자기는 또 총대 메고 이 지선을 이제 의원이 내세운 그 사업을 그러니까. 또 시장 차원에서 뒷받침해줘야 되는 식으로 되는 당연하죠. 거예요.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돌고 도는 거죠. 실제로 의정부 지역에서 안인병영 시장이 내년에 3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지금 공천을 주네 안 주네 그 지역 여론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내년에 지방선거에 공천을 받으려면 뭔가 승부를 던져야 될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둥 한다는 둥 뭐 여러 가지 경전철 지선구가 이거 확대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둥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해요. 그리고 네. 저희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
배타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 상당히 답답하다. 시장님으로서 정말 처음에 섬김과 소통을 하겠다고 했던 시장님이 섬김의 불통과 독선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네. 우려감을 많이 갖고 네. 있죠. 네네네. 우리 자, 용인 경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용인 뭐 용인은 조금 의정부랑은 좀 다른데요. 용인은 좀 부자 도시에 가까워요. 네. 제가 자, 의정부보다 의정부 시 예산이 얼마죠? 일반 예산이 지금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얼마죠, 용인시? 용인은 일반 회계만 2조입니다. 그래서 와. 강남 3구, 강남 네. 소초 뭐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가 아마 전국에서 한 넘버 10 안에 들 거예요. 네. 와. 재정 자주도 자립도. 네. 일반 제가 회계가 뭐 서울시 강남구나 이런 데가 부자구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산 규모를 따져보면 5, 6천억밖에 안 돼요. 지금 되게 지금 네. 자부심 느끼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 지자체 중에서 막 2조씩 예산을 갖고 있다라는 건 엄청난 지금 엄청나죠. 자금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가 있는 충남도 같은 경우 예산이 한 5조 정도 채 안 되거든요.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용인시라는 그냥 어쨌거나 이렇게 지자체 그 계층으로 보면은 이 기초지자체잖아요. 그럼 기초지자체의 예산이 충남도의 한 40% 수준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네. 그런 돈들을 되게 잘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알뜰살뜰 써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수원이랑 용인, 뭐 성남, 근데 화성 이런 데는 거의 네네. 그 정도 수준이 네네. 돼요. 인구도 거의 100만 가깝고요. 그래서 웬만한 광역도시 부럽지 않고 진짜 시민이 세금 꼬박꼬박 내줘서 그러니까 살림이 좋다는 거예요. 수입이 네. 세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네. 살림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전철이라든지 뭐 최근에 문제가 되는 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뻥뻥 저희가 보면 상식적이지도 않고 무모한 사업들, 대규모 네. 사업들을 벌여놓고 그걸 이제 시민 혈세로 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용인 같은 경우도 95년도에 이런 경전철 뭐 이런 거 도시철도 이런 기본 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한 2001년도 있었대요. 네. 근데 과감히 우리는 예산이 많거든요. 세수도 좋고. 그러니까 과감히 2001년도부터 민투사업으로 용인시가 그냥 자체로 고시를 해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 국가에서 거의 그 예산 지원이 없이 우리 자체 내로 하겠다 이 정도쯤은 어머, 예, 어머. 아까 보니까 6천억인데 저희는 세 배가 넘으니까. 불변 가격으로 네. 한 8천억이고요. 실제로 따지면 주민소송이 1조 넘게 한 이유가 네. 1조 한 아, 100억 정도, 그렇죠. 127억 네. 정도, 네. 1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거 건설하는 비용만 네. 그 정도 된 거였는데 뭐 우리는 그 정도 돈쯤이야. 이제 역대 시장님들께서 네.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내질렀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러다 봤는데 수요 예측을 처음에 한 거를 좀 보니까요. 너무나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승객 수요를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교통수단을 새로 건설을 하고 수요가 많으면 일주 줄 때 수도 건설을 있긴 한 하는데 건데. 예. 네. 근데 여기 2001년도 9월에 이제는 여기 자체 수요 예측해 놓은 걸 보니까 2006년도에 15만 2천 명 탄다고 예측을 했어요. 네. 그리고 2021년에 20만 4천 명 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중간에 또 이걸 한 번씩 바꿔요. 중간에 네. 막 아주 시끄럽고 막 이랬잖아요. 주민소송도 걸고 막 이러니까 2011년도에 또 수요 예측을 또 다시 이제 한번 재검증했는데 네. 이때도 뭐 그나마 좀 2011년도에 현실에 가깝게 한다고. 했는데도 네네. 3만 2천 올해 2017년을 6만 9천 이렇게 네. 잡았어요. 갑자기 20만에서 풀렸네요. 네. 그리고 그래도 2017년에 6만 9천 잡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또 합니다. 2013년도에 그래도 2017년도에 4만 8천. 네. 그러면 퀴즈를 제가 낼게요. 그럼 뭐 지금 현재 2017년도에 몇만 탈까요? 제가 일일 평균. 실제로? 예. 실제로 잠깐만 우리 아까 예측할 때는 아까 뭐 6만 예, 최종이 가장 가까운 게 2013년도에 한 게 4만 8천까지 내려왔어요. 예. 그럼 실제로는 저거 그 3만 예, 그래도 한 3만 정도 예, 그것도 좀 못 미쳐요. 2017년도 합계를 보니까 한 평균 한 2만 2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신문을 용인시가 홍보를 합니다. 우리 한 3만 넘었다. 그건 어쩌다 찍은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예, 이제 평균을 잡거든요. 일일 네, 평균을. 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16만 15만 명 했었잖아요. 그거에 비해 20만 명 정도 했은 거 더 큰 거였었고 보통 교통연구원 같은 데가 한 게 한 15만 16만 했을 때도 비교하면 한 14% 18%도 안 돼요. 거의 네. 의정부랑 거의 비슷할 거 20%가 안 돼요. 5분의 1. 30% 가까이 됩니다. 아, 지금. 그래요? 저희보다 수요 예측은 저희보다 덜 뻥튀기 하셨네요. 저희는 더 많이 뻥튀기 했는데요. 저희도 껌튀기 네. 자, 지금 누가 더 껌튀기 뻥튀기를 잘했나. 의정부
이건 좀 자부심 가지셔야 되겠어요. 용인이 더 뻥튀기했는데. 막 지금 뻥튀기했습니다. 저희가. 예. 그런데요, 두 분은 다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약간 이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경희 누나 있죠. 예. 이명박 때 그 삼조들에서 진행했던 사업. 그거는 물동량이 그 TEU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냥 컨테이너 박스 몇 개를 실어 나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수요 예측한 건 6만 3천 개를 실어 나른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근데 실제로 MBC 2580 팀이 취재를 해서 실제로 카운트를 해보니까 하루에 딸랑 3개. 그러니까 무려 3만 배가 번지는 거예요. 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한국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네. 그 동자 아니면 뻥튀기에 해당도 안 되겠네요. 아 진짜. 아 근데 뭐 많을 때는 뭐 지금 뭐 20만이 되는데 지금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는 수준인데 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런 논란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적게 타나요? 뭐 노선에 문제가 있나요? 노선의 문제도 좀 있기는 있고요. 네. 수요 예측 자체를 처음에 뻥튀기를 했죠. 아까 선대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좀 저희도 늘렸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정도 수요 예측이 안 나오면 이렇게 큰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을 사업을 못 하는데. 추진할 수 동력이 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안 생기니까. 아 네. 그래서 이제 명분이 안 생기니까 보통 교통 수요 예측치 자체를 부풀려 버려요. 아니 근데요 네. 이런 수요 예측 같은 게 그래도 뭐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전문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연구 용역도 좀 주면서? 전문가이자 이해 관계자들 이해하죠. 저희도 박사님들이 하셔요. 의정부도 박사님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의정부도 굉장히 그 뻥튀기 됐고요. 네, 모든 수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요 재추정도 해보고 여러 번 네. 했는데 할 때마다 다 틀렸습니다. 저희도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다 틀렸고요. 저희는 초년도에 7만 9천 명 타는 것으로 이제 협의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 애초에 사업자가 제출한 것은 15만 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저희랑 15만 명을 비슷하시군요. 갖다가 그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라고 있거든요. 네. 피맥이라고 네. 하는데 네. 여기서 수요 재검증을 했었어요. 적격성 네. 검증을 했는데 그걸 15만에서 7만 5천 명으로 낮춰서 협약서를 맺었다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줄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개통 초년도에 일일 이용객이 14,000명이었잖아요. 그래서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김해경연철이 막 개통될 시점에 저희가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아니 김해경연철도 잘 될 거라는데 그 좋은 동네 사는데도 저거밖에 안 타는데 14,000명 의정부 어떻게 되겠냐 불안해서 하는 상황에 그때 당시 경전철 그 전면 재검토로 당선 의정부 시장님께서 그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재추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일일 이용객의 최소 56,000명 최대 64,000명으로 나왔어요. 근데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수요 재추정이 지금까지 하나도 맞아떨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따져보니까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드러났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우리나라의 그 경전철 그 이용 수요를 예측한 수단 분담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로진 네. 모형이라고. 모형이라고 그 모형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민간 사업자가 가져온 모형들 예측치를 가지고서 대충 비슷한 유형들을 견철 이런 걸 이용해서 예측하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가져온 모형만이라도 제대로 그 KDI나 피맥에서 제대로 검증했으면 됐는데 그 사업자 가져온 자료 중에서도 엉뚱한 통계자 데이터를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경연철 이용률이 높을 것 같이 이용 이 시간이 짧을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이용한다라고 나오고 예측치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속여서 제출한 거를 제대로 검증 안 하고 그대로 다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연철 자체가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제대로 검증만 잘했어도 이 사업이 처음부터 추진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손대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부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이 사업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들의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도록 하려고 그 이용수 예측치를 과다하게 부풀렸던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비도 늘어나고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의정부 그 조사특위 시의 조사특위에 참여하신 어떤 모 개발원의 박사님이 그 처음에 적격성 검증 당시 자기가 전북 협상단에 참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용수 예측을 정확하게 예측했는데 협상단에 참여할 당시에는 자기가 배제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거 했더니 예측치 자체가 그 자기들이 처음에 검증한 거 내용대로 하지 않고 그냥 1km당 10,000명 타는 것으로 협상을 해서 처음에 협상이 들어갔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 데이터나 그 통계 검증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 그 경제적 논리에서 자본의 논리에서 이것이 결국은
추진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의심합니다. 사업해야 되는데 네. 숫자는 맞춰야 되는 수치 노름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정도는 우리 곽현우 수학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데 왜 네. 우리한테 안 맡겼지? 왜? 노 코멘트. 맞추셨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니, 그 정도 맞춰주는 거 우리 잘 알거든. 맞출 수 있거든. 아니 용인 경전철도 주민소송 할 때 이 네. 수요 예측을 다 하신 분들이 유명 연구원 주로 이제는 건설부 산하 국책연구 한국교통연구원 네. 아까 말한 KDI도 아마 기재부 산하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게 출연이 정부 아니죠. 출연 연구가 내놓으라 하는 박사님들이 이제 하시는 건데도 우리 아까 저기 뭐 곽현우 예, 수학연구소. 거기서 네. 하시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저희가 예.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수요 예측은 예를 들어서 민자 사업자가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그 민자 사업자가 돈을 주는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한테 맡겨요. 연구 용역 그러면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또 그걸 받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냥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누구나 제대로 이렇게 뭐 제대로 검증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엉터리 가정들을 엄청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전철이 가는데 그와 같이 달리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별로 활성 안 될 거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거와 연계되는 뭐 새로운 예를 들어서 뭐 용인 같으면 신분당선 같은 게 들어와서 엄청나게 활성화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들을 가정의 가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낯간진 가정들은. 그래서 수치들을 엄청 부풀려 버리죠. 그러니까 그걸 한 번도 누군가 중간에서 제동도 안 걸고 검증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고 사실은 아까 뭐 KDI니 교통연구원 이야기했지만 이게 한번 뭐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 결정이 되면 특히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경인운하 사업처럼 이건 뭐 민자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게 하나 결정이 돼버리면 이건 또 이 사람들은 또 정치 권력이 신용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합리화해주는 그런 결과들을 자꾸 만들어내버리죠. 아,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진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의정부와 용인 경전철의 공통점 그 중에 하나 이 심각한 문제인 게 이게 민자 사업이라는 건데 근데 이 민자 사업으로 짓는 도로나 철도가 이용료는 이용료대로 굉장히 비싸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그래서 곳곳에서 뭐 세금 빨아먹는 하마다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세금 빨아먹는 하마보다 이 꿀 빨아먹는 세금을 꿀처럼 꿀처럼 아는 사람만 빨아먹는. 정보를 알아서 그렇죠. 세금을 정말 꿀처럼 빨아먹는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뭐 민자 사업을 하는 거니까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현 국장님 이 의정부는 어떤 회사가 경전철 짓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의정부는 사업자가 GS 컨소시엄이 네. 애초에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건설했죠. 지금 이제 의정부 경전철 주식회사라는 SPC로 이제 운영사가 되었지만 애초에는 이것도 사연이 있는데 포스코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었다가 허위 사업소 계획서 제출권 소송을 당해가지고 GS 컨소시엄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여기 아이러니컬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우리가 만약에 포스코 컨소시엄 애초에 2002년도에 그 포스코 컨소시엄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됐으면 우리도 아마 용인이나 김해골이 애초부터 났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사업 소송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MRG 과정에서 50% 규정이 생겨나요. 그 중간에. MRG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운영 수익 보장금. 네. 최소 운영 수익 보장금이 그런 거잖아요. 애초에 약속한 이용대로 일일 이용객이 안 탔을 경우에는 모자라는 부분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이 그 기본 아니었는데 나중에 저희 의정부 같은 경우는 2003년 5월 달에 50%가 이용 예측 이론에 50%가 타지 않으면 그건 아예 주지도 않는 것으로 이렇게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세계 지침이 이제 하한 규정이 하나 만들어졌죠. 네. 근데 만약에 포스코 컨소시엄을 갔었으면 저희는 무조건 김해처럼 한 해 수백억씩 물어줬어야 되는데 그나마 GS 컨소시엄 소송이 의정부가 바뀌면서 저희보다 좀 나아요. 저희가 운이 좋았죠. 네, 네. 그래서 용인은 돈이 그나마 용인은 돈이 네. 많으니까 시민 세금 막 그냥 거리에 막
버려도 되니까. 아이고, 그거 웃으면서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그것이 저희한테는 한두 해가 아니니까요. 15년 이상. 그렇죠. 에피소드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네. 천만다행이었네요. 다행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결국은 지금 와서 폭탄을 맞았잖아요. 그렇죠? 예. 참.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지금 계속 얘기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민재 사업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이 사업을 했는데 승객이 예상보다 안 나와서 이 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되면 이 세금으로 떼어주는 그런 제도. 자, 의정부 경전철은 그러면은 지금 뭐 어떻게 어떤 아까 뭐 아예 뭐 50% 이하로 50% 이하는 아예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안 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어서 한 푼도 안 줬죠 지금까지. MRG 보조금은 한 푼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의정부 불허하는 점이에요. 그렇죠. 안 줬는데 불허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불허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의정부시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의정부시가 무리하게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투자를 막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로 무임 대한 손실보전금이었는데 네. 저희가 애초에 서울 메트로 보면서 서울시가 처음에 노인 무임을 할 때는 우리나라 인구가 노인 인구 4%일 때 시작했다. 그런데 네. 지금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그 재정 투자가 적자 부분이 늘어나고 노인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의정부가 일개 기지자체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마련하고 정부 재정 지원 대책들을 만들어 놓고 실시해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희 얘기는 전혀 귀도 안 듣고 그 정치적 결정에서 추진되는 바람에 계속 그 노인 무임 그 비용이 한 해 작년 말에 38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14억인가 시작했다가 26억, 38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계속 갈 거란 얘기죠. 그렇게 시 재정을 재정 보전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운영비가 18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의정부시가 그 많은 돈을 퍼붓고도 안 되니까 결국 사업자가 파산 신청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운영비 부족분은 한 50억 정도예요. 의정부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정부시는 그래서 너희가 부족하면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 부족분은 메꿔줄게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우리 대출 받은 거 있는데 사업 투자할 때 대출로 받은 거 원금 회수하고 이자 갚아야 되는데 그 돈도 해줘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합상이 안 돼서 파산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아까 이제 그 GS 컨소시엄 들어오면서 50% 이하의 교통 수요가 발생하면 아예 이제 이 보장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사업자가 판단해서 이제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이제 파산의 길로 지금 접어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그러면은 그런 조건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해줘 버리면 적자 계속 나는데도 그냥 계속 혈세로 그렇죠. 이제 메워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또 이제 또 경전철은 또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거를 또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업자가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 그래서 이제 개통 초기에 초기에는 개통하기 전에는 의정부 안시장들 그 사업자도 아직까지 장밋빛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할 거라고는 예측을 못하고 사업자는 금융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78% 넘어갈 것이다. 램퍼까지 감안해도 얘기했는데 의정부시도 역시 한 60% 이상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50% 넘어가니까 오히려 더 많이 타게 해서 80% 넘기자. MRG 80% 선이었거든요. 80% 넘기면 재정 손실이 없으니까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4,000명 정도였잖아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개통하자마자 이제 사업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인수해 가십시오. 의정부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30년 하기로 해놓고 사업자가 자기 적자 난다고 인수해 가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꼼수는 뭐냐면 사업자가 실시협약이 어떻게 맺어져 있냐면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그 해지시 지급금 방식으로 받아갈 수 있게 돼 있었어요. 투자한 돈. 우리 우리나라 민투법이 문제군요. 문제잖아요. 최대 가장 큰 문제가 그건데 아니 우리 그 건물주가 세입자 망해서 나간다고 돈 물어주는 거 없잖아요. 투자한 돈 물어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간 투자 사업에서는 사업자가 해지가 당하든 파산하든 이렇게 나가면 나중에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일정하게 감가상각을 빼고 나머지는 돈을 다 물어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불공정 기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빨리 인수해 가라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의정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꼼수를 피워가지고 최소한 시간 지연 작전으로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해지시 지급금 물어줄 돈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한 4년 동안은 이제 끌고 왔던 것이죠. 네. 그 부분에서 의정부 씨가 어떤 전략적으로 좀 성공했다. 그건 뭐 저희보다 저희 용인 씨보다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뭐 돈을- 그런 방식이라도 이제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겠죠. 근데 이제 지금 뭐 보는 것처럼 이게 그냥 특혜투성이에요. 특혜. 아니 무슨 법이 이래요? 지금 얘기를 듣는 순간 좀 갑갑하네요.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 소장님 이런 경우 불공정 이런 협약이잖아요. 실시 협약이 용인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거는 공정하게 어디다가 중앙정부해야 돼요. 뭐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한테 해야 되나. 근데 보면 KDI는 국토부 산하 또 기재부 산하고 네. 피맥 같은 네. 경우는 그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은 국토부 산하면은 네. 이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에 얘기해야 돼요? 대통령한테. 이게 정말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단순히 정권 바뀌었다고 이런 부분이 다 바뀌어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지금 다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금 민자사업, 한국은 민자사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자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민간 자본이라는 게 100%라고 하냐 하면 원래는 우리는 지금 민간 자본 사업이라고 하는 게 민간이 다 돈을 대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는 보통은 이제 이 민자 사업이라는 거 하는 것은 건설업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른바 재무적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기획을 해서 이거는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서 민간 자본으로 했을 때 충분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공공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한국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일단 100% 민자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민간이 그만큼 뭐 리스크가 줄어들죠. 거기다가 무슨 뭐 민간이 창의적성을 발휘하고 이런 거 없어요. 원래 그냥 이 재정 사업을 할 수 있는 걸 그냥 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 제한된 예산안에서 해야 되면 되게 이제 이게 정말 필요한지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것들을 해서 사업성이 있는지 필요한지 이런 걸 따지는데 그런 과정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민자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서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을 하게 되죠. 근데 결국은 그래서 민간 돈 들어가서 뭐 공공의 돈은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사업비도 대주고 또 이렇게 손실 나서 또 메꿔주고 예.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나중에 망한다 갖고 가라 그러면 또 보존해주고. 네. 용인은 위로금까지 기회비용으로 2,627억을 네. 그것도 본발이라는 캐나다 회사인데 그것도 여기는 한국 기업한테 당했죠. 저희는 네. 외국 기업한테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예. 참 사실 저도 이제 시 의원님 윤승 의원님 이제 만나면서 그 이야기 듣고 아니 뭐 저도 이제 좀 언론에 잘 안 나오고 이래서 잠잠해서 좀 이렇게 한숨 놓고 있었는데 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 이름은 이제 용인 경량 전철 주식회사는 또 SPC 형태로 또 막 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듣기로도 한국에서 이런 공공사업에 왜 이런 네. 교통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 SPC라는 형태로 또 옷을 입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자의 옷을 입고 SPC라는 옷을 입고 막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건 회사들과 플러스 아까 저는 금융회사들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다 여기를 저는 달라들어서 거기서 이제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나. 예전에 네. 주민소송 하기 전에 저희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단 이런 거 하려고 하신 분들이 모여서 어디에서 제일 돈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갔을까 이거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아니, 저 오늘 자꾸 우픈데 근데 아까 SPC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설명해 왜냐하면 주세요. SPC라는 건 이제 Special Purpose Company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풀면 특수 목적 회사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민자 사업을 한다 그러면 뭐 아까 이야기했던 재무적 투자자 또 전략적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건설업자들이 그냥 자기네들 사업거리를 만들려고 그걸 들고 들어와요.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짜. 예, 약간 네. 페이퍼 컴퍼니처럼. 네. 그래서 컨소시엄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건설 사업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시설물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면산 터널이다. 지금 뭐 그렇죠. 경전철이다. 이런 게 생기면 이걸 운영하는 목적의 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이 특수 목적 회사가 되는 거고 사업을 이제 시행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운영하는 회사로 이제 특수 목적 회사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럼 같은 회사인데 지금 이름만.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또 이제 청미하는 건설사들도 저 자본을 대고 또 이제 나중에 이 금융 투자자들도 이제 자본을 대고 쉽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쉬운 구조의 회사 형태를 또 만들어서. SPC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좀 민간 일반 시장 경제에서 경쟁하는 데는 중요하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공공기관에 들어오면 대책이 없어요. 공무원분들이 뭐 이런 쪽에 전문가들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각종 그 연구원들도 정확히 수요 예측은 저는 민간 개발 사업자가 용역을 받은 수요 예측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어떻게 뭐 시민 열세를 이렇게 세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현재 구조로 보면. 제가 서울시 있을 때 이게 민자 사업이 하도 남발돼서 이거 좀 한번 제동을 걸어보려고 그때 이제 이 민자 사업 이 담당하시는 그 공무원을 찾아봤어요. 서울시 공무원이 그래도 몇만 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민자 사업 담당하는 공무원이 5명이 안 돼요. 잘 그분들이 몰라요. 전문성이 있느냐?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요. 다 순환보직해서 그냥 그때 2년 맞으면 단위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업자들 들고 와서 그냥 하여튼 뭐 구색 맞추기 식으로 그냥 이제 뭐 절차만 거친 다음에 그냥 하는 거예요. 사실 업자들이 만들어 온 사업을 그냥 통과시켜서 해주는 거야. 그럼 저쪽은 거대한 선수들인데 프로 선수인데 우리 아마추어들이 상대하다 보니까 맨날 당할 수밖에 공무원들이 2년 단위로 없는 순환보직을 거죠. 하고 그 용인시는 더 슬픈 얘기를 하자면 그 과정에서 이제 본바디사가 프로예요. 본바디 코리아 회사 사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세무사, 변호사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완전 그래서 프로시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국제중대에 들고 가면 거의 폐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앙정부도 외환은행 론스타 가져가서 지금 쉽게 못 하잖아요. 아니 일단 계약은 다 맺어놔 버렸으니까. 예,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를 그 사람들 얼마나 또 꼼꼼하게 다 그러니까 해놨겠어요. 행정 절차 단계에 있어서 행정 공무원분들이 브레이크를 걸어 주었어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못 걸은 거예요. 아, 뭐 잘 그러면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는 국제 상법의 그 우리 관례나 이런 거 표준 이런 걸로 보면 이미 절차를 저쪽에서는 이미 자기네가 유리한 조건을 다 맞춘 거예요. 네네. 그런 데서 재판을 가져가고 국제 중재도 가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관할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 의정부는 그래도 국내 관할에서 의정부는 재판을 한 거를 용인보다 그 잘했다 우리가 또 부러워해요. 이게 부러울 게도 아니지만 근데 저희는 그거를 과감하게 돈도 많아서 막 지르고 그다음 과감하게 국제 무대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내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미천한 거잖아요. 영리에 네. 비해서는 그런 쪽을 이제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네.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그렇게 이제 본바디사한테 이제는 진 거잖아요. 결국에는 본바디사를 그때 시장님이 본바디사를 과감하게 어떻게 좀 정리도 하고 나름 여기 말씀한 대로 시민 여론이 시끄러우니까는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었지만 거길 가지고 갔지만 이제 결국은 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고 났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천억뿐만 아니라 2,627억을 기회비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일종의 저희는 거를 위로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준 거예요. 본바디사에. 그럼 우리랑 용인시 경전체랑 본바디사랑 그럼 관계가 끝나야 되잖아요. 재판에서 서로 위자료까지 줬는데 부부로 말하면 이제 남남으로 갈라졌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2013년 7월에 실시협약 맺으면서요. 그 후로 본바디사를 다시 와서 용인시가 바짓가랭이를 잡고 제발 우리 운영해달라. 경전철. 적자 보전 다 해줄게. 결국 그러게 우리가 제정신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가고 네. 뭐 저처럼 학부모님들 왜 어머님들 뭐 남편이 돈 벌어다 준 거 가지고 꼬박꼬박 뭐 살림하는 그 상식에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바짓가랭이를 잡고 와요. 그래서 본바디사보러 우리 좀 제발 경전철 좀 운영해 달라. 그래서 본바디사가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돼서 들어와 보니까 아직도 본바디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새 실시협약서를 진짜 내가 변호사가 아니지만 끝까지 한 몇 번을 봤거든요. 네. 그때 보니까 실시협약의 내용에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본바디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는 그쪽을 바짓가랭이를 잡다 보니까 거기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해준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좀 불공정한 저희가 협약도 맺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시정질의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는
공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해서 3년 만에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했어요. 그때 6개 회사가 다 들어왔어요. 네네. 한국에 내노라는 왜 철도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많이 그런데 다 들어와서 결국에는 본바디사가 옛날 이제 용인 씨가 옛날 바짓가루 3년 전 바짓가루이 붙잡고 해줄 줄 알고 이제 버팅인 거예요. 본바디사는. 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한 50억 정도로 좀 입찰 금액을 줄여서 이제 온 거였었죠. 그래서 그래서 3년 정도만 본바디사가 했었고요. 그 후에는 저기 두산 네오트랜스라고 두산이랑 네. 네오트랜스랑 이렇게 합작한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는 운영사가 바뀌어서 이제 거기가 지금 경전철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도 맨 처음에 들어왔는데 저도 주민소송단 공동대표지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뭐 이용까지 하고 위자료까지 다시 불러들여서 우리 세금으로 1년에 뭐 몇백억씩 주고 그러면서 본바디사가 운영을 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용인 시민의 자존감을 이렇게 떨어뜨려도 그게 되나. 한 측면에 뭐가 있냐면 의정부도 이제 지멘스의 발 208 시스템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계약 자체가 기술 이전이 제대로 안 되게끔 다 계약이 맺어져 있고요. 30년 운영 동안 운영 이후에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량의 표준안 같은 걸 정부가 지도적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게끔 했어야 되는데 용인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차량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이건 전부 다 그 제작사거든요. 지멘스거든 본바디하고 그러면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지금요. 그건 떠나도 완전히 이혼한 게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경찰서는 걔들한테 무조건 지원받아야 되고 뭐 문제 생기면 걔들한테 부품도 사와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서 처음부터 이 구조 짜일 때부터 이건 철저하게 지자체가 제작사나 건설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맺어졌다는 것이죠. 참 근데 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왜 이렇게 좀 불공정한 계약을 애초부터 맺었나. 막 그건 공무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진짜 중앙정부 공무원도 그렇고 네, 지방정부 너무 공무원도 그렇고. 갑갑해요. 그래도 일단 불공정하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한테 불리한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권리가 뭔지도 모르고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협상이 일어났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건 몰랐다고 얘기하기는 그 피해가 너무나도 막심해서. 막심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이거 경전철이 파산해서 뭐 사업자가 적자라고 하지만 전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한 건 SPC죠. SPC가 망한 거예요. 네. GS건설이 망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건설은 그러니까 GS건설이 의정부에서 파산했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삼성물산이 포기하고 나간 위례신사선에 바로 사업자로 참여한다고 신청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먹튀라 그랬는데 GS건설은 일단 시공사로서 얻을 수 있는 시공이익이요. 신변사님 예전에 뭐 쓰신 자료 보면은 그 재입찰이라든가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데서 얻어들은 시공이익만 해도 엄청나게 거품이 있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출을 누가 일으켰냐면 SPC가 일으켰거든요. 그럼 대출 이자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것도 다 SPC가 지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지하고 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2천 몇백억인데 의정부가 이 돈에 대한 것도 결국은 얘들이 나눠주는 거거든요. 출자사들에게. 그건 SPC가 망한 것이지 건설사나 출자사나 뭐 재무적 투자자나 의정부 재무적 투자자가 이미 다 떠나버렸거든요. 건설 투자자만 출자자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눠갖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 민간 자본은 절대 망하지 않는 구조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 사업자들은 일단 시공하면서 일단 다 뽑아먹어. 다 뽑아먹고요. 그다음에 SPC는 이게 계속 이제 가면서 뭐 이제 그 사람들한테 걷어들이는 통행료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로 계속 뽑아먹을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돈이 안 나오니까. 그게 안 나오면 그냥 이거 지금 청산하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 오는 게 없네요. 그리고 이게 진짜 먹튀네. 수익이 잘 발생하는 피해가 더울까 봐 이제 파산한 거죠. 먹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진짜. 수익이 잘 나는 SPC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금 맥커리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맥커리. 근데 맥커리 같은 경우가 이런 건설 사업자들이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SPC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요. 이런 걸 또 인수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익이 잘 발생하는 것들은 꾸준하게 고수익이 나오거든. 근데 이 맥커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또 빨대를 꽂냐 하면 SPC라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후순위 채권이다. 나중에 이제 채권 권리를 확보할 때 이제 후순위를 받는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해서 막 20% 고금리를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영 자회사인 SPC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중앙정부나 지자체 같은 데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막 해서 그래도 이제 흑자가 나잖아요. 그럼 그걸 이자 수입으로 다 쪽쪽 빨아. 그러면 이 SPC는 수익이 하나도 안 나. 순이익이 하나도 안 나.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러면 이 나면 보전을 SPC는 법인세 하나도 안 내. 그러네요. 적자라는 이유로.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맥커리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이걸 뽑아서 이제 고금리 수입으로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렇게 얻은 수익은 다 한 95% 정도 다 배당을 해줘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 맥커리도 거의 세금을 안 돼. 한 세율이 5% 정도밖에 안 내요.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그러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혈세로 쪽쪽 뽑아서 빨대 쫙쫙 꽂아서 나눠주는 거야. 빨대 꽂아서 야, 진짜 걔네 머리 좋다. 진짜. 근데 이걸 내가 보니까 호주 예를 들면 이게 맥커리라고 하니까 자꾸 호주 자본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호주는 그냥 이렇게 간판만 빌려준 거고 사실은 이것도 보면 다 국내에 이런 뭐 공무원 연금이니 사용연금이니 이런 데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신한은행 뭐 이런 그런 데서 들어와 있고요. 그게 결국 국내 자본이야. 그리고 검은 머리 여기에 감독 이사 여기에 이제 그 이사회 감독 이사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민자 사업 관련한 이 법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쭉 빨아먹을 수 있는 구조를 법으로 만든 사람들, 정책적으로 입안한 사람들이 감독 이사를 다 가 있어. 야, 이거 뭐 자기네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뭐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엄청난 특혜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걸 시민들 혈세를 가지고 수익을 만들고 그걸 자본 가진 사람들이 빨대 꽂아서 쫙쫙 빨아먹고 그걸 정책과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 그 빈 구멍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게 수십 년 지나도록 지금 아직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야, 참.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야 이게. 그 MB 때부터 자주 나오던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국가 수익 모델. 네. 아, 진짜 우리 세금 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그냥 아는 사람만 알아서 알짜배기로 그냥 알짜배기로 쪽쪽쪽. 아, 참. 네, 나는 꼽사리다 160회. 오늘은 파산 선고를 받은 의정부 경전철 그리고 위기의 용인 경전철 사업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곧 이어서 계속되는 낙곱살 160회 2부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세요.